여성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줄도 좀 바꿔서 우리 저기에 흰 옷 입으신 분 중간에. 네. 네, 송주영 기자님. 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MBN 송주영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유세 상승과 전세난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렵죠.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요. 소위 보수 정부 이런 제가 진보 보수 이런 말 쓰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쓰게 되네요. 어쨌든 그냥 썼으니까 하죠. 보수 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데도 안 올라가요. 담보도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고사를 지내고 그냥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죠.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예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가 자기 돈도 아니에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경험이 그랬어요.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나 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로의욕을 훼손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 자산의 또는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많이 개선된데도 그래요. 여전히 1등일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다 증명돼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얼마를 모아야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통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할 겁니다. 인생을 오로지 집 사는데 또는 집값 갚는데 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터지겠죠. 이게 비정상적이거든요. 이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죠. 일본이 한번 터졌잖아요. 30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그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죠. 빚이 엄청 많아요.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아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수건 돌리기 같은 거죠. 어느 순간에는 폭탄 돌리기. 어느 순간에 터지죠. 해결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막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막 신도시 만들어 지으면 해결 일시적으로 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이 다 죽죠. 막 서울로 다 몰려와가지고 지방이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죽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투리탕이라도 있는 거, 이 개발해서 집을 짓는 거, 뭐 여하튼 이런 신축 공급도 있고,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죠. 사실은 엄청난 공급 자원인데, 집을 막 200채, 막 500채, 막 누가 그러던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모아가지고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수요를 억제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사는 거.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뭐 그래서 올랐다 또 내렸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도 집을 한번 사 모아봐야지. 20채 사는 게 목표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3채는 사야지. 월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꼭 필요한 집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규제의 문제도 있고요, 금융의 문제도 있고, 또는 세제의 문제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꼭 쓸데없이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부동산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그걸 사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임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막 몇만 원, 최하 몇만 원, 10,000원 안 하는 임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기 산에 있는 돌덩이 한 개, 이것도 산인데 그것도 몇만 원씩이에요. 이유 없어, 그냥 땅이니까. 밭은 막 몇십만 원씩이에요. 땅으로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임야라도 한 400~500만 원씩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못 써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써요.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겁니다. 정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은 다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지금 제가 가급적 남 얘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 23, 24년 이 3년 동안에 공급이 확 줄었어요. 뭐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줄어들고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확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걸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좀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그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언젠가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형 사고가 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좀 줄이자. 대한민국에도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000조가 뭐 넘어가네 마네 지금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 나겠죠.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금융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세제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되어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여러분도 월급 타서 세금 내잖아요.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이 한 40, 한 5%, 8%를 거의 절반에 가까이 내죠. 뭐 그렇게 절반 내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어쨌든 올라가면. 그런데 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1억만 돼도 그 정도 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줍니까? 그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정책에는 집 여러 채 가는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 이래가지고 다 빼고 있어요.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요. 좀 그렇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고요. 그건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쯤에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에 그것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의 영향에 관한 얘기인데, 원래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고요. 선거에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입니다. 뭐 분석하는 건 이유가 다양하죠. 선거 얘기는 누가 있다고 물어볼 거라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서울의 보수 진영이 몇 %인데, 또는 경상도 출신이 몇 %인데, 전라도 출신이 몇 %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예요.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거든요. 잘한다 20 몇 %, 잘못한다 60% 보통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전세난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 있죠. 사금융. 금융이에요. 아주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게 전세 자금을 빌려서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 이렇게 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24%였어요. 그게 한 10% 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한 6, 7%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전환율이라고 하죠. 근데 은행의 대출은 한 4% 아니 뭐 특히 특례 대출 받아 3%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따뜻하자고 막 전세 대출해주고 반환 담보 대출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생겼잖아요.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그걸 1억 2천을 100% 보증을 해주니까 사기꾼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1억에 집 사가지고 1억 2천에 담보 제공받아가지고 보증받아가지고 1억 2천 받고는 부딸 싸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이제 이게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전세 물량이 좀 줄었죠.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이제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아라.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았으니까 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새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산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죠.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다.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물론 전세 체감되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우리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공급은 이런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대학생 기자의 질의. 이거 하나 더 합시다. 저기 네. 아까 균형이 여기 있고 요 저줄에 있고 이 줄 빠졌죠. 이 줄에도 여성